첫 번째, 우리 박찬진 양입니다. 자율학습만으로 대학 진학에 성공했던 케이스인데요. 학원 가입 없이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공식 강연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연세대학교 노원농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찾아와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수능 모의고사 어렵다던데 과연 우리 아이들 뭐 학교 수업만으로 그런 시험들 대비시킬 수 있을까? 남들 보내는 학원이나 과외 우리 아이만 안 보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저도 성적이 굉장히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뭐 다른 뭐 특기나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요즘에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너가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없으면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영어는 확실히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 그 지역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영어학원을 보여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딱 가서 느낀 점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육과는 좀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그냥 정말 한 강의실에 그냥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학생 몇 명이 앉아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첫날 가서 했던 일이 단어를 외웠던 걸 시험 보고 그리고 어떤 그런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를 받아 적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제가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그날 학원을 빠졌을 때 바로 부모님에게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딱 이제 본 순간 느낀 점이 이 학원은 그냥 부모님을 위한 그런 학원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닌 그냥 물고기를 갖다 줘서 먹여주기만 하는 그런 학원을 비싼 돈 주고 다니지 말고 그냥 이거 때려치고 나 혼자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그냥 다니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습 플래너라는 것이 사실 옆에서 바로 감독을 해주고 좀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내가 짠 대로 좀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만의 어떤 학습 플래너의 노하우를 이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성적에 따라 영역별로 시간을 배분하는 저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약 과목은 가장 시간을 오래 배분했고 그리고 전략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장 짧게 배분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처음에 학습 플래너를 짜는 친구들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수학 두세 문제 가지고 야자 1, 2교시를 다 허비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영역별로 시간을 일정히 배분을 하자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좀 못했고 좀 취약했던 과목인 수리 같은 경우는 가장 시간이 많고 그리고 집중력이 잘 되는 야자 1교시에 배분을 하였고 그리고 가장 좀 좋아했던 그래도 외국어는 야자 2교시에 배분을 해서 매일매일 1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한 과목에만 치우치지 않게끔 균일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이제 학습 플래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인데 바로 매일매일 자기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공부를 마무리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동그라미 세모 X 혹은 이런 글 같은 걸로 매일매일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나에게 부여한 그런 과제의 양을 얼마나 잘 소화를 했냐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매일매일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인데 사실 저에게는 학원 수업이든 학교 수업이든 저에게 다 똑같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학원 수업에서 아무리 어렵고 좀 심한 내용을 배우더라도 사실 그것을 혼자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질문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 진짜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아무리 학원을 다녀서 막 명강사 막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똑같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공부의 왕도는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학교 수업을 먼저 100% 충실히 소화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충해야 하고 좀 심화해야 할 문제는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쌤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매일 학교에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는 그때 다짐했던 것이 학교를 내가 가장 집중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열람실이나 혹은 뭐 집이나 이런 공간들이 아닌 학교의 공간을 가장 저희의 자습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몸을 적응을 시켰던 것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똑같이 교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실의 환경에서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을 많이 괴롭히라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과목이 취약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약간 심화나 보충되는 내용을 저 혼자 공부를 해서 문제집을 들고 거의 맨날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변 그 국어 선생님 옆자리 선생님들께서 진짜 너 선생님한테 뭐 하나만 사다 드려라 이렇게 농담을 하실 정도로 진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도 좀 힘들어 수업 좀 쉬는 시간에 좀 쉬시고 싶으시잖아요. 수업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제가 가서 맨날 질문하니까 선생님도 처음에 좀 지쳐하시더니 제가 그래도 막 먼저 좀 질문하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진짜 먼저 좀 챙겨주려고 하시고 진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 약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너무 좋아지고 선생님이 좋아지니까 그 과목도 너무 좋아지고 좀 성적 잘 받아서 칭찬도 좀 더 받고 싶고 약간 이런 욕심이 좀 생겨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약간 좀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그 친구는 이형석 군입니다. 소년 복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복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꿈꾸고 그거를 잘 준비를 하다가 뭔가에 왜 좌절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데 공부도 대박이 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25년째 소년 이형석입니다. 제 방송 타이틀이 뭐 소년 복서 어쩌고 했는데 처음엔 되게 민망했는데 이제는 좀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4학년 이형석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그런 강연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수험 경험을 겪고 그리고 수차례 입시를 겪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힌트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게임과 만화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가슴을 치고 답답해할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이렇게 조금 가져다가 PC방 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여기던 제가 어떤 만화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은 한 왕따가 복싱을 시작하고 그 국내 챔피언이 되고 또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 만화를 보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언가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복싱을 했던 경험은 제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열망이 너무 강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것에 따르는 희생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큰 어른들도 그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체감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느끼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코도 부러지고 주먹도 부러지고 매일매일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달리고 또 주먹을 지르고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만큼 그러한 고통들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알게 모르게 내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복싱, 제가 지금은 복싱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복싱이 되게 큰 의미로서 남고 기억으로서 남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까지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천재 소리도 들으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연소로 프로복싱에 입문을 하였었는데 입문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입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닥쳐본 그런 프로복서로서의 삶은 정말로 되게 많이 비참했었습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그런 비참한 생활들을 감수하는 것이 운동선수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제 소속과 종신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대전료 분배라거나 계약금에 있어서 상당히 불평등한 지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복싱협회가 건강보험료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선수가 시합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복싱계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싱계 전체가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저같이 어리고 알려지지 않은 선수는 더더욱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시합조차 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면서 저는 되게 많은 전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동만 할 줄 알았던 저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고요. 그 상황에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없었고 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되게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되게 많은 분노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였고 누구보다도 다른 운동을 하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18, 19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나라는 그런 분노심 같은 것들이 저를 휩싸는데요. 그때 든 생각이 저처럼 무지한 운동선수들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운동선수들도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 만큼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힘은 제가 이전까지 추구하던 좀 더 빠르게 주먹을 내고 좀 더 강하게 주먹으로 치고 그런 힘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머리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에 오르고 그 이후로 매일 15시간씩 공부를 하여서 물론 제 꿈의 진행 중에 있지만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대학에 진학하기까지의 제가 느끼고 터득했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부 계획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최대의 공부량, 자신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공부량으로서 진도를 설정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의심을 했었어요. 한번 하루에 100문제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을 때 하루에 문제 5문제를 못 풀면 그 다음 날로
2월이 되는데 나는 분명히 100문제를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공부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밀려나면은 할 수가 없고 또 밀려나면은 더 점점 더 이거는 눈더미처럼 불어나게 되고 전체 계획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는 공부량이라는 걸 설정하였습니다. 이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는 공부량은 자신의 최대의 공부량하고는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제 최대의 공부량이 3분의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시간은 계획에 융통성을 주는 시간으로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즉, 공부를 했던 내용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고 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은 처음 풀고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공식을 외우고 일주일 뒤에 풀면 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맞췄던 문제일지라도 두 번째 풀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것은 그 내용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복습을 해서 계속 환기를 시킴으로써 장기 기억으로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습은 1에서 2주 정도 갔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복습은 2개월 정도 갔었던 것 같고 세 번째 복습은 1년 정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억한 내용이 오래 머리에 남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해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복습을 한 것이 2주 정도 간다고 치면은 2주 정도 흘렀을 때 두 번째 복습을 하고 그것이 2개월 정도 간다고 하면은 2개월 후에 또 복습을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길게 수험 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많은 후배들이 묻곤 합니다. 저는 공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은 너가 공부를 해보고 하는 말이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좀 속된 말을 섞으면 집단에는 했겠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저 80점 맞는 친구, 100점 맞는 친구만큼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80점이 안 나오고 100점이 안 나오냐. 나는 머리가 안 좋다,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은 너가 120점의 노력을 해라. 그럼 분명히 100점이 나올 것이다. 너가 120점의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면 너는 공부를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100이라는 노력을 투입했을 때 100이라는 걸 산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도 너가 한 만큼 나오진 않는다라고 되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기에는 정말로 120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는 반면에 그것을 아는 순간에는 정말로 노력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기라는 것을 일단 얻게 되면 그 무엇도 이뤄낼 수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얻게 된 완성의 시점에는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지만 아직 얻기 전인 불완전의 시점에서는 이것만큼 다루기 힘들고 이것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였고 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명함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공부의 바운더리 안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그만큼 확실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선생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신의 자제분들 그리고 제자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고자 할 때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러한 경험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경험이고 아이들이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잔소리로밖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했던 것이 그 경험이 되었는데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이 그런 아이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학년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물론 시점의 차이인데 앞서 두 명의 공신들께서 굉장히 좋은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일관성 있게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 끝나고 막 어머니들께서 와서 아니 그렇게 해서 막 못했다고 하는데 몇 등급이에요? 막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1, 2등급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일관성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저만의 뭔가는 자기주도적인 인생 로드맵 설계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건데 저는 남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아주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기, 뭐 중학교 때는 자동차, 고등학교 때는 건축, 발명 등 항상 무언가에 미쳐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디자이너셨어요. 저희 어머니 디자이너 활동하셨고 저도 당연히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천재 소리는 못 듣더라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항상 이렇게 사비연필 들고 다니면서 맨날 끄적거렸는데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자동차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면 산업디자인과에 가야 되는데요. 산업디자인과는 이제 미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실에 들어갔죠. 화실에 딱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아그리빠만 그리고 동물 그리고 뭐 소묘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기계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로드모델 그릴 때 좋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기계가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림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얘기 나눠보니까 당연히 어머니도 그림을 많이 그리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런 힘든 과정도 너가 즐기면 이건 너의 일이 맞다. 그런데 너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실을 나왔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계가 되는 그런 과정이 기본기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중학교 2, 3학년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그냥 기계처럼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고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귀찮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귀찮음이었냐면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면 우리 다 뭐 아들아 너가 적고 싶은 거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집요하게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거냐? 뭐 시각 디자인 계열이냐, 산업 디자인 계열이냐, 뭐 넓게 보자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계열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컴퓨터 앞에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최근 미디어 아트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와 아들 관계를 넘어서서 같은 분야에 종사했고 종사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선후배가 주고받았던 조언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제 내가 디자인을 미리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들아 넌 일로 가라라는 어떤 강요가 아니라 넌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냐라는 굉장히 토론과 논의의 형식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제 스스로 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근력을 길러주는 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발명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발명반이 이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날 궁상맞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눈앞에 제품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이것을 남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전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발명반이라는 상황에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들어가니까 난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로드맵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 날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건축물을 본 날에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뭐 작품 전시를 보러 간 날에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이렇게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그냥 가볍게 그려봤던 것이 제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제가 있고 미래의 꿈꾸는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알아보니까 서강대학교의 아트앤테크놀로지라는 학과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카네기 멜론의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원에 나와서는 NHA나 구글 같은 IT 업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되진 않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예술적인 것을 충분히 차별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웹 관련 IT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와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는 예술가고 누구는 예술가가 아니다, 누구는 발명가고 누구는 발명가가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깨부실 수 있는 크리에이터즈라는 창조 집단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로드맵을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변수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인생 로드맵이 어떻게 제 60년을 미리 그때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그때 정하겠습니까? 대학생이 되어서 제 꿈꾸는 저의 미래는 고등학교 때 꿈꿨던 제 미래와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가 정말 운 좋게 학교 영화제에서 상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년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연구소 같은 걸 하나 지을 예정인데 설립할 예정인데 생각 있으면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MOU가 깨졌대요. 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화 연구소에 들어가 보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연구소를 나온 다음에 뭘 하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상원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그런 또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영화 감독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영화를 굉장히 어떤 주말에 여가로서 챙겨보는 소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로 영화가 소비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술로서의 다양성이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도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영화가 아니고 이것을 굉장히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시네마 파라다이스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제가 대학교 와서 새롭게 짠 저의 로드맵입니다. 그 로드맵이라는 것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최소한 어떤 분야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지속해 왔다면 지금 내가 다른 꿈을 꾸는데 그 깊이 있었던 고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양분이 됐을 거라는 게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자꾸 너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어디서 일할 건지,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건지를 지속적으로 귀찮게 해주셨던 게 제가 지금 이 로드맵을 제 스스로 짤 수 있는 근력을 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는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자기가 정말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학원을 가라고 하고 선생님도 이제 점수를 강요하고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왜 너는 부모님의 삶을 사냐, 왜 선생님의 삶을 사냐, 너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수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난 나중에 이거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등학생의 신분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수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데 이걸 하려면 어떤 대학교에 어떤 과에 가야 되더라. 그럼 그걸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대학교에 나와서 내가 바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마인드맵을 짜나가듯이 가지수를 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수를 쳐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것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나만의 인생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가 잘 되시길 바라시는데 그것을 어떤 인생에 내가 미리 살아봐서 안 돼. 아들아 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맞는 것 같아. 요즘 이게 대세를 하면서 강요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여쭤봐 주시면서 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력을 길러주시는 헬스 트레이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